전쟁의 방식이 바뀌는 순간은 언제나 조용히 시작된다. 총성이 아니라 계약서에서, 전투 장면이 아니라 생산 라인에서, 그리고 숫자로 보이는 금액 속에서 그 변화는 먼저 모습을 드러낸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K-39 천무의 움직임이 바로 그런 장면이다.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전장의 문법 자체를 바꾸는 신호탄이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에서 체결한 천무 3차 실행 계약은 규모만으로도 이미 상식을 벗어난다. 계약 금액 5조 6천억 원. 여기에 앞서 체결된 1차 약 5조, 2차 약 2조를 합치면 천무 하나로만 누적 계약액이 13조 원을 넘어선다. 전투기도 아닌 다연장 로켓 시스템 하나가 단일 국가에서 이 정도 금액을 기록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명확하다. 폴란드가 천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천무를 폴란드의 주력 화력으로 고정시켰다는 선언이다. 이번 계약의 상징성은 계약서에 찍힌 금액보다 장소와 방식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계약식은 폴란드 바르샤바 군사박물관에서 열렸다. 단순한 기업 간 서명 자리가 아니라 국가의 군사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을 택했다는 점에서 메시지는 분명했다. 폴란드 군비청장, WB 그룹 회장,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가 함께 서명했고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 라인까지 총출동했다. 이 순간부터 천무는 기업 제품이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의 위치에 올라섰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생산 구조다. 이번 계약은 한국에서 만들어 폴란드로 보내는 전통적인 수출 방식이 아니다. 한화와 폴란드 방산기업 WB는 합작법인을 설립했고 천무의 핵심 유도 로켓인 CGR-80을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다. 만들어진 로켓은 다시 폴란드군으로 직행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다. 생산 능력 자체를 동맹국 내부로 이전하는 구조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무기의 성능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르고 많이 만들 수 있느냐인데 천무는 그 조건을 정확히 찔렀다. 이 모델이 가진 파괴력은 군사적 차원을 넘어 산업과 정치까지 연결된다. 유럽은 지금 노골적으로 유럽산 무기 우선 구매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방산 블록화를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외부 무기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상황이다. 그런 환경 속에서 한국 무기가 그것도 현지 생산 방식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단순한 수주 성공이 아니다. 정면 돌파다. 이 결과 뒤에는 정부 외교가 밀착되어 있었다. 고위급 특사가 직접 폴란드를 찾아 현지 생산 계약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못 박았고 그 약속은 그대로 현실이 됐다. 천무가 폴란드에서 차지한 위치를 이해하려면 지금 유럽의 안보 환경을 함께 봐야 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은 단 하나의 기준으로 무기를 평가하기 시작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가? 실전에서 검증되었는가? 그리고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무기 체계들이 탈락했다. 성능은 뛰어나지만 생산이 느리거나 정치적 조건이 복잡한 무기들은 전장에서 의미를 잃었다. 천무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킨 드문 사례다. 특히 천무의 유연성은 폴란드 군 교리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하나의 발사 플랫폼에서 다양한 탄약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은 현대전에서 결정적인 강점이다. 유도 로켓과 전술 미사일을 상황에 따라 선택하고 포드 교체만으로 임무를 전환할 수 있는 구조는 전장을 빠르게 바꾸는데 최적화되어 있다. 폴란드 입장에서 천무는 단순한 다연장 로켓이 아니라 전쟁 대응 속도를 끌어올리는 시스템이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온다. 왜 하필 천무였는가? 미국의 하이마스도 있고 유럽 자체 시스템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납기, 생산량, 정치적 변수, 그리고 가격.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필요한 시점에 충분한 수량을 확보할 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천무는 이미 한국군에서 대량 운용 중인 체계였고 생산 라인이 검증되어 있었으며 무엇보다 현지 생산이라는 카드를 제시했다. 폴란드가 원하던 답을 정확히 들고 나온 셈이다. 이 계약이 의미하는 바는 폴란드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천무가 유럽의 주력 화력 체계로 자리 잡는 순간 주변 국가들의 계산도 바뀐다. 전투기처럼 정치적 부담이 큰 무기가 아니라 로켓 전력으로도 전략 균형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폴란드였다. 지금 이 순간 천무는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 어떻게 무기를 팔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전쟁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리고 이 흐름은 곧 유럽을 넘어 중동으로 이어진다. 천무가 왜 중동 전장에서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는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선명해진다. 폴란드에서 천무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다. 이것은 전쟁을 준비하는 과거 유럽 국가들은 무기를 선택할 때
성능과 정치적 동맹을 우선해 두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기준은 훨씬 냉혹해졌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누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가? 누가 탄약을 끊임없이 공급할 수 있는가? 그리고 누가 생산 라인을 전시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가가 핵심 질문이 됐다. 천무가 폴란드에서 가진 진짜 힘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난다. 한화와 WB가 만든 합작 구조는 단순한 조립 생산이 아니다. 폴란드는 이제 로켓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로켓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된다. 이 차이는 전시 상황에서 절대적인 의미를 가진다. 항구가 봉쇄되거나 항공수송이 차단돼도 생산은 멈추지 않는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 구조는 상대국과의 격차를 벌린다. 유럽 방산 시장은 지금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노후화된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교체해야 하는 국가들이 줄줄이 결정을 미루고 있지만 현실은 선택지를 점점 줄이고 있다. 미국산 무기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정치적 제약과 납기 문제가 항상 따라붙는다. 유럽 자체 개발 시스템은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개발 속도와 생산량이 전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 틈을 정확히 파고든 것이 천무다점 천무의 강점은 화력 그 자체보다 구조에 있다. 하나의 발사 차량으로 다양한 탄약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은 군수 체계를 단순화한다. 별도의 발사 플랫폼을 여러 종류 유지할 필요가 없고 상황에 따라 탄약만 바꿔 끼우면 된다. 이는 보급 부담을 크게 낮춘다. 현대전에서 물류는 곧 전투력이다. 천무는 이 기본 원칙을 정확히 구현한 체계다. 폴란드는 이 점을 매우 빠르게 이해했다. 천무를 단순히 포병 전력으로만 보지 않았다. 육군, 해군, 나아가 합동작전 개념까지 염두에 두고 운용 방식을 확장하고 있다. 발사 모듈을 다양한 플랫폼과 결합해 운용하는 훈련을 반복하며 전장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천무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쟁 수행 방식의 중심으로 이동한다. 이 변화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된다. 특히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은 불편한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자체 개발을 고집하는 동안 전력 공백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현실이다. 개발 중인 시스템은 아직 시제품 단계에 머물러 있고 대량 생산 체계는 요원하다. 반면 천무는 이미 생산 중이고 이미 전력화되고 있으며 이미 훈련에 투입되고 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진다. 천무가 유럽에서 던진 메시지는 단순하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상적인 무기보다 당장 쓸 수 있는 무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무기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짜 전력이라는 것이다. 폴란드는 이 계산을 끝냈고 선택은 이미 실행 단계로 들어갔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유럽 밖으로 이동한다.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지역이 있다. 중동이다. 끊임없는 분쟁, 미사일과 드론이 일상이 된 전장, 그리고 즉각적인 대응 능력이 생존을 좌우하는 환경. 천무가 폴란드에서 증명한 해답은 중동에서도 그대로 통하기 시작한다. 왜 사우디아라비아와 주변 국가들이 천무를 주목하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는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중동에서 전쟁은 예외가 아니라 일상에 가깝다.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다니는 하늘, 해상 교통로를 둘러싼 긴장, 국경선 근처에서 반복되는 무력 충돌은 이 지역의 기본 풍경이다. 이런 환경에서 무기는 단순한 억지 수단이 아니라 즉각적인 생존 도구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K39 천무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다. 최근 예멘을 중심으로 다시 격화된 긴장의 핵심에는 후티 반군이 있다. 후티는 이란의 지원을 받으며 장거리 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지속적으로 운용해왔다. 이들의 공격은 단순한 군사 목표를 넘어 민간 인프라와 해상 교통까지 위협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이는 더 이상 외교나 경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즉각적인 타격 능력과 반복적인 억지 수단이 필요했다. 사우디가 선택한 해답이 바로 천무 체계다. 천무는 단순한 로켓 발사기가 아니다. 상황에 따라 유도 로켓과 전술 미사일을 선택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포드 교체만으로 임무 성격을 바꿀 수 있다. 후티처럼 위치를 수시로 바꾸며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상대를 상대로 이런 유연성은 결정적인 장점이다. 고정된 발사대에 의존하는 체계로는 따라갈 수 없는 대응 속도를 만들어낸다. 중동에서 특히 주목받은 것은 CTM-290의 존재다. 이 전술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급의 사거리와 정밀도를 갖추면서도 대량 운용을 전제로 설계됐다. 위성항법과 관성유도를 결합해 높은 명중률을 유지하면서도 비용은 전략 미사일보다 훨씬 낮다. 사우디 입장에서 이는 매우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한두 발로 상징적 타격을 가하는 무기가 아니라 필요하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전형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운용 결과는 빠르게 평가로 이어졌다. 후티 반군의 핵심 거점과 발사 준비 지역을 정밀하게 타격한 이후 공격 빈도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단순히 맞아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 아니다. 언제 어디서든
다시 맞을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억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작동한다. 천무체계는 중동전장에서 그 역할을 분명히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사우디가 천무를 단독으로 운용한 것이 아니라 미군과의 공조구조 안에서 활용했다는 사실이다. 정보 공유와 표적 식별은 연합체계로 이루어지고 타격수단으로 천무와 CTM-290이 투입된다. 이는 한국무기체계가 단순히 판매된 것이 아니라 동맹 작전 구조 안으로 들어갔다는 의미다. 중동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통합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천무의 실전 투입은 주변 국가들의 시선을 즉각적으로 끌어당겼다. UAE 역시 유사한 위협 환경에 놓여 있다. 이란의 압박과 지역 내 불안정성 속에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천무가 사우디에서 보여준 결과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었다. 이미 쓰이고 있고 효과가 입증됐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여기서 중동 국가들이 천무에 주목한 또 하나의 이유가 드러난다. 유지 비용이다. 중동의 전쟁은 짧고 굵게 끝나는 경우보다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때 가장 큰 부담은 무기 가격과 보급 비용이다. 천무와 CTM-290은 고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를 유지한다. 이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치명적인 차이를 만든다. 결국 중동에서 천무는 단순한 수입 무기가 아니라 전장 환경에 맞춘 해법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맹 체계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무기는 많지 않다. 그래서 천무는 중동에서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제 다음 단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천무가 제공하는 유연한 화력 위에 무엇을 더 얹을 것인가?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더 넓은 범위를 타격하기 위한 선택지. 바로 여기서 KTSSM-2라는 이름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이 무기가 왜 중동과 유럽 모두에서 다음 카드로 거론되는지, 그 이유는 다음 이야기에서 드러난다. 천무가 전장의 문을 열었다면 KTSSM-2는 그 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열쇠에 가깝다. 이 전술 미사일의 등장은 단순한 화력 증강이 아니다. 전쟁에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파괴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지를 완전히 바꿔놓는다. 빠르게 움직이는 전장, 지하로 숨어드는 표적, 그리고 반복 타격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KTSSM-2는 가장 현실적인 해답으로 떠올랐다. KTSSM-2는 대량 운용을 전제로 설계된 전술 미사일이다. 직경 600mm급의 탄체,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사거리, 그리고 위성 항법과 관성 유도의 결합은 정밀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핵심은 명중률과 비용의 균형이다. 전략 미사일처럼 모든 기술을 한 발에 몰아넣지 않았다. 대신 여러 발을 동시에 운용해 적의 핵심 시설과 발사 거점을 눌러버리는 개념에 충실하다. 이 철학이 유지비와 생산성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만든다. 중동과 유럽에서 KTSSM-2가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하다. 현대전의 표적은 점점 지하로 들어가고 있다. 지휘소, 탄약고, 통신시설은 콘크리트와 안반 아래에 숨어 전통적인 로켓이나 항공폭격으로는 확실한 파괴를 보장하기 어렵다. KTSSM-2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다. 관통력을 확보한 탄두와 높은 명중률을 결합해 핵심 지점을 직접 파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 발로 상징을 만드는 무기가 아니라 여러 발로 전장을 마비시키는 무기다. 이 미사일이 천무체계와 결합될 때 의미는 더욱 커진다. 같은 발사 플랫폼에서 유도로켓과 전술 미사일을 선택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지휘관의 선택지를 폭발적으로 늘린다. 상황이 단기 억지라면 로켓으로 대응하고 확실한 제거가 필요할 경우 KTS에 SM2를 투입한다. 발사대와 운용 인력은 그대로 두고 탄약만 바꾸면 된다. 전시 상황에서 이런 유연성은 시간과 생존을 동시에 벌어준다. 실전 환경에서 이 개념은 이미 검증 단계에 들어갔다. 해외 평가단이 참관한 시험 발사에서 KTSSM-2는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신뢰의 증명이었다.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한 부분은 화려한 수치가 아니라 일관성이다. 반복 발사에서도 동일한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대량 운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현장에서 유지 보수가 얼마나 간단한지. KTSSM-2는 이 질문들에 비교적 명확한 답을 제시했다. 비용 대비 효율은 결정적인 요소다.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나 전략 자산은 성능이 뛰어나지만 발당 가격이 높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런 무기는 사용을 주저하게 만든다. 반면 KTSSM-2는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로 대량 투입이 가능하다. 이는 전쟁의 리듬을 바꾼다. 한 번의 타격으로 끝내지 않고 필요하면 다시 때릴 수 있다는 여유가 생긴다. 상대는 이 가능성 자체에 압박을 느낀다. 이 때문에 천무를 이미 운용 중인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한 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으로 KTSSM-2를 검토하고 있다. 폴란드 역시 마찬가지다. 로켓 전력으로 전장을 넓게 제어하고 전술 미사일로 핵심을 눌러버리는 조합은 전통적인 포병 개념을 넘어선다. 이는 전장을 설계하는 방식의 변화다. KTSSM-2가 상징하는 변화는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된다. 값비싼 소수의 무기에서 합리적인 다수의 무기로.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한 번의 충격이 아니라 지속적인 압박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선택이다. 그리고 이 선택은 중동과 유럽을 넘어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 이제 질문은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천무와 KTSSM-2가 결합된 체계가 한두 국가의 선택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연쇄적인 확산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미 폴란드와 중동에서 시작된 움직임은 주변 국가들의 계산을 바꾸고 있다. 그 흐름의 중심에서 어떤 국가들이 천무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선택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진다. 천무와 KTSSM-2의 조합이 실전에서 의미를 갖기 시작하자 주변 국가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으로 모였다. 저 체계를 도입하면 우리 전력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질문에 가장 빠르게 답을 찾은 국가는 폴란드였고 그 결과는 이미 전장 운용 단계로 넘어갔다. 그리고 이 장면을 가장 주의 깊게 지켜본 국가들이 바로 중동과 동남아의 주요 군사 강국들이다. 폴란드 사례가 가진 힘은 단순한 계약 규모에 있지 않다. 납품 속도, 절석화 속도, 그리고 훈련과 운용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이 하나의 패키지로 굴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발사 모듈은 순차적으로 인도되고 있고 폴란드군은 이를 단순히 보관하지 않는다. 실제 훈련에 투입하며 전술 교리를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천무는 장비가 아니라 운용 개념으로 자리 잡는다. 이런 모습은 외부 국가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된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같은 계산을 하고 있다. 이미 천무 체계를 실전에 투입해 효과를 확인한 이후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옮겨갔다. 단기 억지 수단을 넘어 장기적인 전력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라는 문제다. 이란과의 긴장, 후티 반군의 지속적인 도발, 그리고 미군 의존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현실 속에서 사우디는 독자적인 타격 카드를 원한다. 천무와 KTSSM-2는 이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킨다. UAE의 움직임도 주목할 만하다. UAE는 전통적으로 다양한 국가의 무기체계를 혼합해 운용해왔지만 최근에는 통합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천무체계는 이 흐름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하나의 플랫폼으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유지비용과 운용인력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 이는 속이 모이지만 고효율을 추구하는 UAE의 군사 전략과 잘 맞아떨어진다. 유럽에서는 폴란드를 넘어 프랑스가 불편한 계산을 시작했다. 노후화된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대체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택지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자체 개발은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크고 미국산 체계는 정치적 변수와 납기 문제가 따라붙는다. 이 틈에서 천무는 이미 검증된 대안으로 떠오른다. 현지 조립과 탄약 생산까지 포함한 협력 모델은 프랑스가 오랫동안 고집해온 방산 원칙과도 충돌하지 않는다. 동남아로 시선을 돌리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등장한다. 말레이시아는 이미 한국산 전력을 통해 군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있고 천무 역시 장기적 파트너십의 연장선에서 검토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관심을 숨기지 않지만 조건을 붙이고 있다. 비용과 결제 방식, 그리고 기존 협력 사업과의 연계 문제다. 이 과정은 단순한 구매 협상이 아니라 각국의 재정과 전략이 얽힌 복합 계산으로 이어진다. 이 모든 움직임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은 명확하다. 천무를 선택하는 국가는 무기 하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전쟁 대응 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빠른 전력화, 반복 가능한 타격, 그리고 자국 내 생산과 운용 능력 확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체계는 흔치 않다. 그래서 천무는 단발성 흥행이 아니라 연쇄 반응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이런 흐름이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가? 천무와 KTSSM-2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새로운 화력 표준이 지역 분쟁의 균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이 변화가 한국 방산의 위치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인가?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천무와 KTSSM-2가 만들어낸 흐름의 끝에는 하나의 분명한 결론이 있다. 이제 한국 방산은 대안이 아니라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미국이나 유럽 무기가 먼저 선택되고 한국 무기는 그 다음에 검토되는 옵션에 가까웠다. 하지만 지금은 순서가 바뀌고 있다. 전쟁이 현실이 된 시대에서 각국은 더 이상 완벽한 무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지금 당장 쓸 수 있고 계속 쓸 수 있으며 전쟁이 길어져도 버틸 수 있는 체계를 원한다. 천무는 바로 이 요구에 정확히 들어맞았다.
이 변화의 핵심은 실전성과 지속성이다. 천문은 한 번의 시연이나 홍보로 평가받은 무기가 아니다. 폴란드에서 중동에서 실제 훈련과 작전 환경 속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됐다. 빠른 전력화, 안정적인 운용, 그리고 무엇보다 대량 생산이 가능한 구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면서 천문은 전장의 기본값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전투기나 전략 미사일처럼 상징적인 무기가 아니라 전쟁을 실제로 굴러가게 만드는 무기라는 점이 오히려 더 강력한 경쟁력이 됐다. KTS-SM2의 등장은 이 흐름에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 로켓 전력으로 전장을 넓게 제어하고 전술 미사일로 핵심을 정밀하게 누르는 조합은 현대전에서 가장 효율적인 해법 중 하나로 떠올랐다. 고가의 전략 자산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이는 군사규의 변화로 이어지고 다시 무기 선택의 기준을 바꾼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난다. 천무의 성공은 특정 국가의 정치적 지원이나 일시적인 수요 덕분이 아니다. 구조 자체가 전쟁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했기 때문이다. 현지 생산과 공동 운용, 그리고 장기적인 산업 협력까지 포함한 모델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선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유지되는 관계를 만든다. 폴란드가 천무를 선택한 이유, 사우디와 UAE가 관심을 이어가는 이유,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한 이유가 모두 여기에 있다. 이제 세계 곳곳에서 같은 질문이 반복된다. 우리에게도 이런 체계가 필요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미사일과 드론이 일상이 된 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 능력과 반복 가능한 화력이 없다면 억제는 성립되지 않는다. 천무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드문 사례다. 그래서 선택은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한국 방산이 이 지점까지 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짧지 않았다. 수십 년에 걸친 축적과 실패, 그리고 실전 운용을 통해 다져진 경험이 지금의 결과로 이어졌다. 천무는 그 축적의 상징이다. 화려하지 않지만 전쟁의 본질을 정확히 찌르는 무기.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세계는 지금 천무를 주목하고 있다. 앞으로의 전쟁은 더 빠르고 더 넓게 더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는 무기는 분명하다. 복잡한 정치 조건 없이 공급될 수 있고 현장에서 바로 쓰이며 필요하면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무기다. 천무와 KTS-SM2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체계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제 한국 방산은 질문을 받는 위치가 아니다. 어떤 선택이 현실적인지 묻는 기준점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앞으로도 전장을 통해 계속 증명될 것이다.